Ghost in the Shell 공각기동대 시로마사문의 만화입니다. 대부분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을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작품을 만화로 리뷰해보죠. 오늘 영상은 꽤 머리 아픈 내용이 많습니다. 공각기동대라는 작품 자체가 불친절하기도 하고 이 작품이 소재로 보이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이 작품이 연재된 1980년대에도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정확히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이며 인공지능, 정보시대의 전달, 생명의 정의, 인간을 규정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등의 머리 아픈 고민을 은유하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너 리뷰 갤러리의 리뷰와 함께라면 공각기동대에서 전달하는 의문들과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들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줄거리 요약은 정말 최소화해서 갑니다. 공각기동대의 주인공은 쿠사나기 모토코 소좌, 공안국가라는 방첩기관 소속 군인입니다. 원래는 암살작전 같은 것을 하던 용병단이었는데 공안과의 합작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공안국가라는 부서가 탄생한 거죠. 이 인간들이 보통 공각이라고 하는 탈 것을 타고 특수작전을 실행하기 때문에 공각기동대입니다. 이 작품에서 공각기동대가 하는 작전들은 보통 고스트와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고스트는 이 작품에 나오는 인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인간의 몸도 어느 정도는 뇌도 만들 수 있는 시대, 껍데기와 정신이 모두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어떤 것이 인간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그 대답은 바로 고스트입니다. 인간의 껍데기, 즉 육신은 의체라고 부르고 그것은 살로 만들어져 있든 사이보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의체 속에서 컴퓨터를 집어넣은 것을 전자두뇌, 전뇌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전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생체인 뇌에서만 발견되는 인간다운 정신의 무언가를 고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에서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쯤 되는 신비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스트가 있는 원래 뇌를 전뇌화하면 뇌를 모방해서 만든 컴퓨터에도 고스트도 박힙니다. 물론 고스트도 일종의 정보화되죠. 그래서 컴퓨터나 다름없는 전뇌는 시도 때도 없이 해킹당하거나 이동하거나 의체를 바꿔가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범죄는 전뇌 해킹이 아니라 고스트 해킹입니다. 인간의 최소 단위인 만큼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일까요? 또한 그 고스트라는 녀석을 복사해서 다른 전뇌에다가 복사하는 기술도 있는데 이렇게 고스트를 복사하며 원본은 손상을 입고 복사한 고스트를 붙여넣기 한 작품에서는 고스트 더빙이란 것을 한 전뇌들, 안드로이드들은 더 인간다워집니다. 작품에서는 제3세계에서 온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고스트를 복사하고 안드로이드에게 더빙해서 팔아먹는 안드로이드 제작회사가 나오기도 하죠. 이 용병단에 들어오기 전에 기억이 없는 쿠사나기 소좌는 고스트와 관련된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 인간이란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불안해져갑니다. 몸은 의체, 뇌는 전뇌, 자신이 인간이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오직 고스트가 있다라는 부분뿐인데 작품에서는 이 신념을 계속 뒤흔들죠. 작품의 메인 빌런인 해킹범 이영사는 고스트 해킹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쿠사나기 소좌는 한 쓰레기 청소부에 고스트가 해킹당해서 자신에게 없는 부인, 가족에 대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보고 고스트는 정말 내가 존재한다고 증명해줄 수 있을까? 고스트가 없는 전뇌에도 고스트 더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내 고스트가 원본이라는 보장은 있는가? 메인 빌런급으로 나오는 해킹범 이영사가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생명체임을 알고 그에게도 유사 고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인간과 정보 생명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다가 작전 중에 미성년자 용의자에게 총을 쏴서 공안 국가의 정체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과잉 진압 논란 등을 겪으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쿠사나기 모토코는 인지를 잡아 실랑이를 하다가 암살팀에게 저격당해 목 위가 날아가 버리지만 사실 그녀의 전뇌는 밖에 동료가 가지고 있었고 의체만 원격으로 조종하는 상태였지요. 부수어진 의체를 교환하던 도중 죽었다고 생각한 이영사의 접촉을 받습니다. 이영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매력적인 제안을 하죠. 자신은 제대로 된 생명체가 아니라서 계속 자신을 카피하는 방향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 쿠사나기 모토코의 전뇌와 융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형사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체, 죽음과 변형을 겪기도 하는 존재가 되고 쿠사나기 소좌는 불안정한 개념인 인간을 초월하죠. 이것을 작품에서는 인형사의 프로포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융합되면서 생긴 새로운 존재는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그들의 변종을 뿌릴 것이라고요. 그렇게 인형사의 프로포즈를 수락한 소좌는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내 아이들을 만날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녀가 마지막에 뱉는 대사는 이렇습니다. 네트는 광대해. 공각기동대는 굉장히 시니컬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리뷰할 총몽과도 구별되는 점인데요. SF에서 흔히 나오는 주제의식인 인간은 특별한가? 인간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는 보통 인간의 모습은 변할지언정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식의 낭만주의적 해석을 줬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전뇌나 의체가 나오는 총몽에서도 의심하는 시작은 똑같을지언정 인간에겐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냄새로 진행되죠. 하지만 공각기동대에 담긴 정서나 철학은 그런 낭만주의적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포지션이라
할까요? 그렇다. 인간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인간의 행동은 우주의 법칙과 다를 것이 없다. 생명이란 개념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고 들어가 봅시다. 생명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은 다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경영학에서 법인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법인이 파산하거나 재기 불가능에 떨어지는 것, 즉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죠. 인간의 목적 역시도 생명활동의 유지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행복한 일이 기다리기 때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거시적인 개념이나 미시적인 개념이나 동일합니다. 나라의 목적은 그 나라의 유지이고 세포의 목적은 세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들은 무언가를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보통은 유전자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남기지요. 인간은 모방자, 미미란 것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사족이니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유전자를 남기고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면서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자손이라고 부르죠. 무성 생식을 한다면 자신을 그저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제외하면 단일 개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절대 다수의 다세포 동물들은 유성 생식을 합니다. 두 개체가 유전자 정보를 섞어서 새로운 것을 내놓죠. 사실 생명의 존재 이유가 자신의 존재의 영속성을 추구한다면 유성 생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나를 동일하게 복제해서 떼어내는 것이 그 개체의 영속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다른 개체와 유전자를 섞어서 새 존재를 만들면 내 존재가 변형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개인의 입장에선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DNA라는 정보를 더 오래 전달하기 위해서 유성 생식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변종이 없는 복제는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그 종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돌면 그 개체는 모두 절멸해버리니까요. 생명은 영속성을 위해서 자신의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무성 생식에서도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꽤나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죠.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보를 영원불멸하게 남기기 위해서 개체가 끊임없이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 속에서 개개의 생명은 그 움직임이 멈추고 부패할지라도 거시적 시선 하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살던 곽재우 장군의 정보도 어쩌면 현대를 사는 곽주열에게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는 꽤 불쾌한 정의입니다. 생명은 아름답고 특별할지인데 우리는 무언가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나왔을 것인데 우리의 목적이 이전 세대의 바톤을 터치해서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주는 정보 전달자라니, 그리고 단순히 그런 행위를 생명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창조자의 위치를 넘보고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인공고막, 보청기를,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조각막, 안경을, 어쩌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인조컴퓨터 뇌를 심게 되는 날이나 몸이 너무 예쁘지 않다 싶으면 교체해버리는 날도 오겠죠. 인간은 생명에서의 변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각기동대에서 나오는 미래의 모습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정점에 오른 모습이죠. 몸은 의치로 바꿔버리고 뇌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내화해버리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외부 장치가 필요 없이 뇌 자체가 컴퓨터이니까 바로바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가끔은 그 경로로 뇌에 해커가 침입하기도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죠. 인간이 인체를 완벽히 개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고 산소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선에 왜 산소통을 메고 가야 하죠? 그냥 우주 탐험을 하기 전에 몸을 의치로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는 인공적인 변화,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공적인 변화와 자연적인 변화, 즉 진화와 정확히 차이를 제시하기란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진화는 운빨로 이루어져서 변한 놈들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만 살고 트랜스휴머니즘은 유리하기 위해 변한다이니 과거에 폐기된 용불용설에 가깝긴 하겠네요. 하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명의 진화와 트랜스휴머니즘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 우리는 생명의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진화를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해내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공각기동대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들은 의체의 전뇌를 만들어내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고스트를 제외하면 인간과 다를 것이 없죠. 와중에 작품에서는 고스트란 것이 정말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인가를 의심합니다. 고스트도 일종의 정보라서 해킹당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고스트를 입히는 일도 어렵지 않으며 고스트 속의 기억이 완전히 재구성될 수도 있으면 정말 고스트는 인간의 최소단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미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더 멋진 말로 바꿔봅시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해낸 것은 아닐까요? 제가 멋진 말이라고 말했지만 별로 멋지게 느껴지진 않는군요.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모더니즘 시대까지 우리는 특별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예술을 해내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은 주체의 사고를 말이나 그림에 담아서 전달했죠. 아니,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의 주체가 담겨있을 수 있을까요? 예술가의 추상화는 정말 작가의 추상일까요? 이성 중심 시대에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주체란 것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1960년대 미셸 푸코의 시대에 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나 누군가를 분석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환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죠. 진화론 이후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 환상이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인간은 유인원부터 진화한 동물에 불과했고 2020년대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뿐 인간은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그래도 특별한 현상이길 바랬습니다. 죽음보다 아름답고 분리 가능한 무언가이길. 하지만 인간이 생각한 생명은 일종의 현상이라기보단 환상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정의할 수조차 없고 어설프게나마 정의한 생명은 인간이 만들거나 모방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막말로 지금 유튜브 켜서 자연선택 실험을 보세요. 저 안에 돌아다니는 알갱이들은 훌륭한 생명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변형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그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명. 인간과 생명은 저 기괴한 작대기와 별다를 것이 없지요. 세상을 분석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특별한 존재인 인간. 그런 인간은 꽤 예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아직 그것에 낭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공각기동대에서만큼은 그런 낭만은 없어요. 쿠사나기 모토코 소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생명, 인간성, 본질 등에 대한 고민은 인형사와의 융합으로 해결됩니다. 정확히는 어떠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체인 인간이라는 환상을 버린 것이죠. 인형사와 결합해서 네트워크 생명체가 된 모토코 소자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인간답지도 생명답지도 않습니다. 그녀 모토코 소자는 이제 성별도 모호하고 마지막에 보면 의체도 남자의 의체예요. 공각기동대 2권에서 모토코 소자, 아니 이름조차 버린 이 초월적인 존재는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자손들을 마주하고 자신의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엄쳐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온 인간이라는 환상, 그것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쿠사나기는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생명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복제하는 일밖에 못하는 인형사, 즉 무성생식밖에 할 수 없는 네트워크 생명체와 융합해서 변종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생명체, 끊임없이 자신의 변형된 복제체를 네트에 뿌려나가는 생명인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산해나가는 존재가 되죠. 인형사는 말합니다. 특정한 네트워크가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종의 카피를 만드는 방법, 혹은 자기 자신을 다기능화하는 방법,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빗대말 같죠. 카피가 늘어날수록 파국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시적 레벨, 개인적 레벨에서 개개인은 죽지만 거시적 레벨에서는 파국을 피할 수 있고 몇몇 개체들은 파괴될 수도, 몇 개체들은 복잡 다양화하면서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기도 하면서 진화하는 네트. 마치 주기적으로 문명이 피폐해지고 어떤 동물이 멸종하고 국가가 재건되는 것처럼 이런 시행착오들은 결과론적으로 생명의 영속성을 보호합니다. 이 작품에서 생명이란 것은 광대하고 무한한 정보들로 이루어진 뿌리 깊고 복잡한 나무에 맺히는 열매, 가지의 흔들림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 네트 생명체인 인형사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는 무성생식, 클론밖에 못 만드는 존재죠. 카피로는 개성이나 다양성이 탄생하지 않기에 그는 모코토 소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다양성과 흔들림을 얻기 위해서 융합을 제안하는 거지요. 모토코 소저가 인간의 환상을 벗어나는 가장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프로포즈에 빗대지다니 아이러니한 은유가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형사가 그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생각보다 별 의미 없는 인연. 이 크나큰 어쩌면 인류사에서 가장 도발적인, 가장 본질적인 생명 같으면서도 가장 생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존재. 인간과 생명에 대한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르는 존재의 탄생이 고작 인연이 다하기 때문이라는 인형사의 말. 유인원이 인간으로 변화하면서 진화한 것도, 포유류가 유인원으로 분화하면서 발전한 것도 어쩌면 개인의 레벨에서 인연이 다하기 때문이겠죠. 오토쿠 소저는 다른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네트는 광대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